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에 있는 장갑차 부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경기도에 있는 모 장갑차 부대에서 2년간 군 복무를 했습니다. 신교대는 시설이 좋았는데 자대 배치받은 곳은 딱 봐도 허름한 구막사였어요. 소대원 전체가 한 내무반에서 생활하는 그런 전형적인 환경이었죠.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었는데 넓은 내무반에서 선임들이 어디서 왔냐, 사회에서 뭐 했냐, 여자친구 있냐,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유독 눈에 띄는 한 병사가 있었어요. 뚱뚱한 몸매에 초점 없는 눈, 무엇보다 짙은 다크서클이 돋보였죠. 그 병사는 혼자 웅크려 중얼거리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대화를 나누듯 웃고 있었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는 첫인상이 강하게 남았어요. 나보다 5달 위의 선임인 일병이었는데 첫인상부터 심상치 않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임의 기이한 행동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그 선임은 비대하고 둔해서 훈련이나 작업에서 자주 낙오되거나 열애됐습니다. 소대장은 살을 빼게 하려고 PX 제안을 걸었지만 그 선임은 신병들에게 생필품을 사주겠다며 돈을 쥐어주고 남는 돈으로 음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음식을 세면백에 넣어두고 화장실에서 몰래 먹다가 불침번에게 걸린 일도 있었죠. 결국 소대장이 그 병사의 관물대를 강제로 열었고 그 안에서 각종 먹을거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우유나 요플레처럼 실온에서 상할 수 있는 음식도 있었어요. 내무반에 쥐나 바퀴벌레가 자주 나왔는데 그 병사의 썩은 음식물이 주요 원인이었던 겁니다. 가장 끔찍했던 기억은 그 선임이 관물대를 붙잡고 눈물, 콧물, 침을 질질 흘리며 버티던 모습이었어요. 소대장이 군장 구보를 명령했지만 그 선임은 관물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안쓰럽다기보다는 소름 끼칠 정도로 혐오스러웠죠. 그뿐만 아니라 그 병사는 성적인 것에 집착이 심했습니다. 싸지방에 가면 에이즈와 에이즈 치료제만 검색했었고 이유를 물으면 그저 궁금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소변을 누면 길게는 15분까지 걸렸는데 알고 보니 소변을 누는 척하면서 자기만족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군대에서 자기만족적 행위를 한두 번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세면장 화장실 소변기 앞에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선임은 관심병사였고 외곽 근무도 서지 않았습니다. 잔류자로 분류돼 다른 소대에 배속되거나 본부 소대에서 지냈죠. 어느 겨울 소대가 경계 근무를 나갔을 때 그 선임은 잔류했는데 잔류하던 다른 선임이 그 선임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웃고 있던 그 선임에게 선임이 물어봤죠. 뭐가 그렇게 재밌냐? 그 선임은 초점 없는 눈을 깜빡이며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음흉한 웃음을 흘리며 추운 날 밖에서 근무 서는 소대원들 생각하니까 웃기고 재밌습니다. 라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선임은 가족 사진을 관물대에 붙여놨는데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모두 그와 닮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에 다크서클, 음흉한 미소까지. 남동생은 장발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여자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후 그 선임은 큰 문제 없이 전역했지만 지금도 군대 동기들과 만나면 그 병사 이야기는 꼭 나오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멘트에 묻힐 뻔했다. 나는 평소 귀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 딱히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혼자 어딜 다니는 걸 겁내본 적도 없었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원을 다녔는데 보통 12시쯤 끝났어. 그때 집까지 가려면 꽤 어두운 길을 한참 걸어야 했지. 어느 날 밤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음악을 들으며 걷고 있었어. 트럭이 하나 보였는데 그 옆면에 뭔가 빨간 게 묻어 있는 거야.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물 같지는 않고 피 같은 느낌이었어. 트럭에 뭔가 덮여 있었는데 열어볼까 하다가 운전석에 어떤 남자가 앉아 있어서 그냥 지나갔어. 일주일 뒤 같은 길을 걷는데 그때는 교회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 교회 건물과 옆 건물 사이에 작은 틈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곳이 유난히 오싹했어. 틈에 시멘트 더미가 쌓여 있었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 그 뒤로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한기가 느껴졌어. 다른 날보다 더 추운 것도 아닌데 그곳만 지나가면 이상하게 소름이 돋았지. 점점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의식하게 되고 무서워졌어. 어느 날 학원에서 공포 영화를 보고 나서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 공간이 생각나서 두려움이 극에 달했어. 거길 지나갈 때 뛰어가야겠다 생각하고 막 뛰었는데
이상하게 그 공간 앞에서 발이 멈췄어. 왜 멈췄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옆에서 형광빛이 났고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걸 느꼈어. 너무 무서워서 도로로 뛰어들어 도망쳤어. 그 후로는 학원 통학버스를 타고 다녔지. 얼마 후 학원도 옮겼고 반년쯤 지나고 나서 친구들이 교회 목사가 자기 부인을 살해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어. 그 교회 바로 옆 공간에 그 목사가 부인을 토막내서 시멘트로 덮었다는 거야. 날짜를 보니까 내가 그곳을 지날 때 느꼈던 그 오싹함이 바로 그때였더라고. 더 충격적인 건 원래 그 목사는 부인을 트럭에 싣고 다른 곳에 묻으려고 했는데 누군가 그 장면을 목격해서 급하게 교회 옆에 묻었다는 거야. 그 트럭이 내가 봤던 그 트럭이었을지도 몰라. 그때 내가 트럭 덮개를 열었다면 그 부인을 구할 수도 있었을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만약 열었다면 나도 그 부인과 함께 시멘트에 묻혔을지 몰라. 세 번째 이야기, 엄마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 엄마가 겪은 일이야. 우리 외갓집은 지금 내가 사는 동네에 있었고 엄마는 오남매 중 한 명으로 자랐어. 엄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이야. 어느 날 할머니가 큰맘 먹고 김밥을 싸주셨어. 그 당시 김밥 재료들이 비싸서 쉽게 먹을 수 없었는데 그래서 더 특별했지. 엄마는 그날 맛있게 김밥을 먹고 밤 9시쯤 잠이 들었어. 엄마는 막내 이모와 방을 같이 썼는데 이모는 공부하고 엄마는 자고 있었지. 그런데 한참 공부하던 이모가 엄마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발견했어. 엄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눈 흰자위만 보이며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는 거야. 이모는 놀라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불러왔고 그때부터 엄마는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토하기 시작했어. 눈을 까디집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괴상한 행동을 계속했지. 외할머니는 너무 놀라서 동네 신부님을 부르셨어.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의사를 불러왔지만 엄마는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이상한 소리를 했어. 의사 아저씨는 이건 단순한 발작이 아니라 잡귀들이 장난을 치는 것 같다며 소금을 뿌렸어. 그러면서 엄마 등을 치며 무당처럼 욕을 하면서 귀신을 쫓으려 했지. 신부님은 기도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엄마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가 눈을 뜨더니 무서운 꿈을 꿨다고 하면서 엉엉 울더래. 엄마가 꿨던 꿈은 이랬어. 엄마가 허리까지 오는 풀밭에서 길을 잃고 울면서 걸어가고 있었대. 한참을 걸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서 그쪽으로 뛰어갔더니 새 갈림길이 있었어. 첫 번째 길에는 스님이 목탁을 치며 불경을 외우고 있었고 두 번째 길에는 여자 무당이 장구를 치며 방울을 흔들고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 길에는 저승사자가 서 있었지. 엄마는 그 셋 중 하나로 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멈춰 있었어. 그때 누가 엄마 손을 확 잡더래. 돌아보니 하늘색 선비 옷을 입은 큰 삼촌이었어. 큰 삼촌은 엄마에게 누나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나만 따라와 라고 했대. 그렇게 삼촌을 따라 뛰어갔고 결국 큰 기와집 대문 앞에 도착했어. 삼촌이 엄마를 그 대문 안으로 밀쳐넣는 순간 엄마는 깨어났어. 그때 엄마는 자기가 아팠던 것도 몰랐고 가족들이 왜 방에 다 모여 있는지도 몰랐대. 꿈을 꿨다고만 생각한 거지. 의사 아저씨는 엄마가 저승 꿈을 꾼 거라고 했고 죽을 뻔했는데 조상이 구해준 거라고 했어. 그래서 그날 이후 엄마는 조심해서 먹고 행동을 신경 썼다고 해. 우리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많이 봤대. 기찻길에서 할머니가 죽는 것도 봤고 도깨비 불도 봤다고 하더라. 시골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 우리 엄마가 직접 겪은 이야기야. 네 번째 이야기, 택시 기사. 이 이야기는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직도 너무 생생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기억하지? 수백 명이 사망하고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대참사였지. 내 이야기는 그 사건과 관련된 거야. 그날 나는 어머니랑 사촌 누나와 함께 삼풍백화점에 가고 있었어. 우리 집이 서초구 반포동에 있었는데 삼풍백화점은 걸어서도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거든. 그날 우리는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아버지와 저녁을 먹을 계획이었어. 당시 백화점은 화려하고 멋진 곳이었어. 물론 나중에 알게 된 건물 상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이었지만 우리는 백화점에 들어가기 위해 길을 건너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앞에 택시 한 대가 섰어. 평소 같으면 사람들이 길을 건너면 택시가 그냥 지나가는데 이 택시는 우리 바로 앞에 멈춘 거야. 우리는 택시를 부른 것도 아니었고 택시 기사와 눈이 마주친 적도 없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셋 모두 아무 생각 없이 그 택시에 올라탔어.
평소 같으면 당황하거나 화를 냈을 텐데 그때는 이상하게 그냥 택시를 탔지. 택시는 남부 고속터미널 근처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향했어. 그곳도 삼풍 백화점에서 멀지 않아서 금방 도착했지. 도착하고 나서 우리는 택시에서 내렸고 사촌 누나와 어머니가 먼저 내렸어. 나는 뒤따라 내렸는데 문을 닫으려고 뒤돌아봤을 때 택시가 사라져 있었어. 택시가 낡았기 때문에 문을 닫으면 큰 소리가 났는데 그 짧은 순간에 택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야.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 하지만 그때는 별다른 생각 없이 갤러리아 백화점에 들어갔지. 그리고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어. 어머니는 그저 지붕이 무너져서 사람이 조금 다쳤나 보다 생각하셨지. 그러다가 TV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보고 있길래 우리도 가서 봤어. 삼풍 백화점이 완전히 무너진 장면이 방송되고 있었지. 나는 그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어. 그 택시가 우리를 살린 거야. 그날 택시가 우리 앞에 멈추지 않았다면 우리는 삼풍 백화점 안에 있었을 거야. 아버지도 원래 그 시간에 삼풍 백화점에 오시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이상하게 아무 말 없는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고 하더라고. 그 전화를 받고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 백화점에 가지 않으셨대. 택시가 우리를 구해준 것처럼 그 전화가 아버지를 구한 셈이야. 그 택시가 대체 뭐였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정말 미스터리한 일이었지. 5번째 이야기, 어릴 때 살았던 아파트. 부모님은 결혼 후 지하세방을 전전하다가 겨우 돈을 모아 주공아파트에 입주하셨어. 대전 파남동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계단에는 오줌 냄새가 진동하고 엘리베이터는 낡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대. 어머니는 지하방에서 오래 살아서 거의 폐소공포증이 걸릴 지경이었거든. 당시 나는 5살이나 6살쯤 됐던 것 같아. 이 이야기는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야. 그 아파트는 싸게 지어진 주공 아파트였는데 전에 공동묘지였다는 소문도 있었고 어떤 가문의 선산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대. 그런데 우리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내가 독감에 걸리고 나서부터 이상한 게 보인다고 하더라는 거야. 아버지는 이교대 근무라 집에 잘 안 계셨고 주로 어머니와 나만 집에 있었는데 내가 베란다에 여자 머리가 둥둥 떠 있다고 말했대. 어머니는 소름이 끼쳤지만 차분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봤어. 그러자 내가 그 여자 머리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나와 눈이 마주친다고 했대. 어머니는 더 놀라서 내 눈동자가 정말 무언가를 쫓는 것처럼 움직이는 걸 보고 소름이 끼쳤지. 그 후에도 밤에 자다가 갑자기 깨서 울며 안방으로 달려가서 헛구역질을 하는 일이 많았대.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둥근 덩어리에 눈알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게 내 몸속으로 들어오려고 한다고 울었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소름이 돋았어. 어머니는 별별 방법을 다 써봤어.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기도 하고 경전과 염주를 두기도 했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어. 심지어 영화다는 무당에게서 부적을 받아오고 소금을 뿌려도 나아지지 않았지. 그 이상한 현상은 6개월 동안 계속됐고 어머니는 정말 미칠 지경이었대. 어느 날 밤 어머니는 꿈을 꿨어. 꿈에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도포를 입고 안방에 서 계셨대. 외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천장을 가리켰고 그곳에는 시커먼 구멍이 뚫려 있었대. 외할아버지가 구멍을 손으로 막으시며 이것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셨대. 그 후 어머니는 꿈에서 깼고 잘해야 한다는 외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이사를 결심하셨어.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결국 이사를 했어. 그리고 이사 후 나는 더 이상 그 이상한 것들을 보지 않았어. 이사한 집에서의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그 전에 살았던 집에서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그때 어머니가 겪은 일들은 너무 생생해서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 하셔. 6번째 이야기, 영혼 결혼식. 영혼 결혼식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지? 결혼을 못하고 죽은 처녀나 총각을 이승에서 결혼시켜 줌으로써 한을 풀어주는 제사야. 과거에는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으면 무덤을 파서 유골을 꺼내어 제사를 지내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위패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더 많이 사용돼. 이 영혼 결혼식이 잘못되면 정말 큰일이 나기도 해. 죽은 사람들끼리 결혼을 시키는 이유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업고 살 수 없기 때문이야. 만약 산 사람이 죽은 이와 얽히면 그 사람의 인생도 위험해지는 거야. 특히 남자가 영혼 결혼식을 통해 죽은 여자의 영혼과 엮이면 그 여자가 다른 여자와의 관계에 질투하거나 분노하게 되면 끔찍한 일이 벌어져.
그래서 함부로 이런 의식을 하는 건 위험하다고 해. 내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중학생이 이상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 그 학생이 귀접을 경험했다며 학교 운동장에서 야매로 영혼 결혼식을 치렀다는 거야. 귀접이 실제 성관계보다 훨씬 더 좋다고 들었다며 잡기랑 맺어진 거였지. 결국 그 학생은 매일 밤 악몽을 꾸고 끔찍한 여자 귀신과 관련된 일들을 겪기 시작했어. 귀신은 얼굴이 절반 썩어 있었고 눈알이 텅 빈 채로 혀를 내밀며 다가왔어. 그 귀접을 겪으면서 학생은 점점 기력을 잃고 전기를 빨리면서 무기력해졌지. 결국 무당 할머니에게 굿을 하러 갔는데 그 귀신이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더라고. 잡기가 무당 할머니에게까지 대들었대. 그 학생은 몸을 비틀며 침을 질질 흘리고 무당 할머니는 욕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어. 그렇게 굿을 3시간 정도 하다가 결국 그 귀신이 떨어져 나갔어. 할머니는 그 중학생 부모에게 굿값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무서운 말도 남기셨지. 저놈 새끼는 죽어도 그냥 뒤지지 않았어. 지방령이랑 엮여서 빨리 죽겠지. 할머니는 내게 절대 그런 장난을 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 무속신앙이든 민간신앙이든 전문가가 아니면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난다고 하셨지. 분신사바 같은 유행하는 장난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지. 평생 고생하다가 빨리 죽고 싶지 않으면 조심하라는 말을 잊을 수 없어. 이 이야기는 내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정말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 7번째 이야기, 할머니가 겪은 이야기. 내가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줄게. 할머니는 시골에서 나고 자라셨는데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전기가 잘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고 밤이 되면 어둡고 한적했어. 어느 여름날 저녁 할머니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마을회관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대. 그때는 집마다 텔레비전도 없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지. 그날 저녁은 유난히 무더웠고 할머니는 일찍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셨대. 다른 분들과 인사를 하고 마을회관에서 나왔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고 해. 집으로 가는 길은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이었고 가로등 하나 없이 칠흑같이 어두웠어. 그 길을 따라가는데 멀리서 희미하게 무언가 빛나는 게 보였대. 처음에는 그게 도깨비 불인 줄 알았대. 그 시절 시골에서는 도깨비불 이야기가 흔했고 사람들이 종종 무덤가나 논밭에서 그런 빛을 봤다는 소문이 돌았거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사람이 들고 있는 등불이었어. 더 가까이 가서 보니 흰 옷을 입은 여자가 그 불빛을 들고 서 있었대. 할머니는 무서워서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서둘러 지나치려 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여기 어디 가는 길이요? 할머니는 너무 놀라서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고 해. 그러자 그 여자가 갑자기 등을 돌려서 천천히 논밭 사이로 사라졌다고 했어. 할머니는 그 여자가 가는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고 해. 결국 할머니는 무서움에 떨며 집까지 달려갔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했어. 다음 날 마을 어른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여자가 죽은 사람의 혼령일지도 모른다고 했대. 그 여자는 그 동네에서 혼자 살다가 죽은 여성이었는데 아무도 그녀가 죽은 줄 모르고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대. 할머니는 그 뒤로도 종종 그 여자를 본 것 같다고 하셨어. 그 여자가 나타날 때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내렸고 항상 등불을 들고 길가에 서 있었대. 할머니는 그 여자가 자신의 한을 풀지 못하고 떠도는 혼령이라고 믿으셨어. 그 이후로 할머니는 밤길을 혼자 다니는 걸 두려워하셨고 항상 누군가와 동행하려고 하셨대. 그 여자의 존재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두려워했지. 할머니가 직접 겪은 이야기라서 더욱 무섭게 느껴졌던 기억이야. 8번째 이야기, 새벽에 이상한 손님. 이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의 일이야. 당시 우리 집은 시골이었고 집 앞에는 작은 도로가 있었어. 주변에 가게도 몇 없고 한적한 동네였지. 어느 날 새벽 2시쯤이었어. 나는 그때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우리 집은 시골이라 밤에 누가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 그래서 순간 좀 놀랐어.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그런데 2번째, 3번째로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 가족들은 다 자고 있었고 나 혼자 깨어 있었으니까 내가 나가서 확인하기로 했어. 문을 열기 전에 밖을 내다봤는데 놀랍게도 누가 문 앞에 서 있었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그 사람이 보였는데 몸집이 꽤 큰 남자였어. 당연히 새벽에 집 앞에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걸 보니 무서웠지. 나는 조용히 문을 열지 않고
안에서 누구세요? 라고 물었어. 그러자 그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저 길을 잃었는데 이 동네에서 나가는 길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새벽에 길을 잃었다니 이상하잖아. 더군다나 우리 동네는 정말 작은 시골이라 밤에는 차도 다니지 않는 곳이었어.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나는 그냥 길을 가르쳐 주려 했어.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길 좀 알려주세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 나는 겁이 나서 문을 열지 않고 길을 알 수 있으니 그냥 저쪽으로 가세요. 라고 말하고 뒤로 물러섰어. 그 남자는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어. 나는 다시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그 남자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어.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고 그 큰 남자가 걸어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 그날 밤 나는 문을 꼭 잠그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가족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런 남자를 본 적이 없다고 했어. 마을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지만 그 시간에 길을 잃었다는 사람은 없었고 아무도 이상한 남자를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 후로는 새벽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무서워서 문을 열어볼 생각조차 못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남자는 정말 길을 잃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이었을까? 아직도 그날의 일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어. 9번째 이야기, 기숙사에서의 밤. 대학교 때 있었던 일이야. 나는 학교 기숙사에 살았는데 기숙사는 오래된 건물이었고 그 시절엔 종종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곤 했지. 그 중에서도 한 번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 내가 살던 기숙사는 4층짜리였고 방은 2인실이었어. 나랑 룸메이트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특히 조용했어. 기숙사 복도에는 항상 사람이 오가는 소리나 대화 소리가 들리곤 했는데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적막했지. 새벽 1시쯤 됐을 때였어. 룸메이트는 잠들었고 나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어. 근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 하지만 그 발소리가 방 앞에서 멈췄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 처음엔 룸메이트가 깼나 싶었는데 그 친구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냥 방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장난치는 건가 싶었어. 그래서 문을 열어보지 않고 다시 누웠지. 그런데 몇 분 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번엔 더 세게 두드리길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누구야? 라고 문 너머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 다시 조용해져서 이번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지.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이번엔 문을 아주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심지어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 나는 겁이 나서 룸메이트를 깨웠어.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도 없어. 룸메이트도 잠에서 깨서 당황한 표정이었어. 우리는 둘 다 겁에 질려 문을 쳐다봤지만 차마 열어볼 용기는 없었지. 시간이 지나면서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결국 복도에서 발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어. 마치 누군가가 복도를 빠르게 오가는 것 같았어.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불을 끈 채 침대에 누워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 그러다가 한참 후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어.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졌지. 우리는 한참 동안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가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어. 기숙사 복도에 나가봤지만 문 앞이나 복도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어. 우리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지. 그 후로 기숙사에서는 그 비슷한 일이 한두 번 더 있었지만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어. 기숙사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많은 학생들이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거든. 지금도 그 기숙사에서의 밤은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어. 그 문을 두드리던 게 과연 누구였을까 아니면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 10번째 이야기, 지하실에서의 공포. 이번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교 때 겪었던 일이야. 그때 우리 가족은 낡은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 빌라는 지하에 큰 창고 같은 공간이 있었어. 거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었고 주로 자전거나 오래된 가구 같은 걸 두는 곳이었지. 지하실은 낮에도 어두웠고 항상 축축한 냄새가 났어. 그래서 나는 지하실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어느 날 엄마가 나한테 지하실에 가서 뭘 좀 가져오라고 하셨어.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갔지.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걸어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어. 전등이 흐릿하게 깜빡거리고 바닥은 축축했어. 그때부터 이미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어.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안쪽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처음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그냥 바람 소리거나 뭔가 낡은 게 흔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가 물건을 찾으려고 서랍을 열어보는 순간 그 소리가 더 가까워졌어. 마치 누군가가 지하실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 나는 점점 더 겁이 나서 서둘러 물건을 챙기고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내 뒤에서 발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어. 나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어. 아무리 뒤를 돌아보려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고 마치 누군가가 내 어깨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것 같았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향해 달렸어. 지하실을 나와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지.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뭔가가 뒤에서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어. 결국 집에 도착해서 문을 쾅 닫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어. 그 후로 나는 지하실에 절대 혼자 가지 않았어. 가끔 엄마가 다시 지하실에 다녀오라고 할 때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절대 혼자 가지 않으려고 했지. 그때 내가 느꼈던 그 차가운 기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정말 누군가가 그곳에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내 착각이었던 걸까? 아직도 그 지하실은 나한테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있어. 11번째 이야기, 학교에서의 미스터리. 이 이야기는 내가 중학교 다닐 때의 일이야. 우리 학교는 꽤 오래된 건물이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 특히 3층에 있는 빈 교실이 무섭기로 유명했어. 수업이 끝난 후에도 그 교실은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가 많았거든. 하지만 나는 그런 소문을 별로 믿지 않았어. 어느 날 친구 몇 명과 함께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를 하기로 했어. 우리는 1층 교실에 남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집에 가더라고. 결국 나와 친구 한 명만 남았고 우리 둘 다 과제를 마무리하느라 늦게까지 남아 있었지. 밤 9시가 넘었을 때쯤 갑자기 친구가 나한테 3층 빈 교실에 가보자고 제안했어. 그때는 나도 뭐가 겁도 없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같이 가기로 했지. 우리는 3층으로 올라갔어.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모든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 문을 살짝 열고 빈 교실 안을 들여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당연히 사람이 있을 리 없었지. 그런데 갑자기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우리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넘기려 했어. 그런데 그때 친구가 내 팔을 확 잡더니 저기 뭔가 보이지 않아? 나는 긴장한 채로 창문 쪽을 다시 봤어. 정말로 희미하게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 처음엔 그냥 착시현상인 줄 알았어. 하지만 그 형체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마치 사람이 창문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지. 우리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복도로 달려나왔어. 그리고 1층까지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지.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가빴어. 다음 날 학교에 다시 갔을 때 우리는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그 빈 교실에 있던 것이 진짜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이후로 나는 3층에 가는 걸 피했어. 그리고 그 친구도 그날 이후로 3층 이야기만 나오면 무섭다며 말을 아꼈지. 학교에서의 그날 밤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 생생해. 그 빈 교실에 있던 그 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져. 12번째 이야기, 밤길의 그림자. 이번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 때 자취하던 시절에 겪은 일이야. 대학교 근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었는데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길은 꽤 한적하고 어두운 골목이었어. 그 길은 낮에는 별로 무섭지 않았지만 밤이 되면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고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아서 조금 으스스했지.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고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 시간은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고 골목은 조용했지. 가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리는 정도였어. 그런데 골목을 한참 걷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거든. 처음엔 그냥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신경 쓰지 않았어. 그런데 걸음을 멈추면 그 사람도 멈추고 내가 걷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같이 걷는 소리가 들렸어. 점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서 뒤를 쓱 봤어.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어.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없는 거야. 하지만 발소리는 분명히 들렸어.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걸으려 했는데 이번엔 아주 가까이서 발소리가 들렸어.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등 뒤에서 확실히 무언가가 다가오는 기운이 느껴졌어. 나는 그 순간 정말 무서워서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어. 한참을 달려서 원룸 건물에 도착했고 다급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 그리고 문을 쾅 닫고 숨을 고르며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이상한 건 문을 닫을 때까지도 발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다는 거야. 그날 이후로 나는 그 골목을 지나갈 때면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날의 공포는 지금도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어. 정말 누군가가 나를 따라왔던 걸까? 아니면 내 착각이었을까? 그날의 그 발소리는 분명히 현실에서 들린 거였어. 밤길에서 느꼈던 그 그림자 같은 존재는 아직도 내가 잊지 못하는 기억 중 하나야.